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키이우를 깜짝 방문하고 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군사원조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40년 이상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이 약 4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지면서 2032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급상승해 지난 회계연도에는 무려 18%에 달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정부까지 압박하면서 대한항공이 결국 마일리지 개편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는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째가 됩니다. 이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군사 원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회담하고 추가적인 군사 지원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로 2개월여 만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답방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8시께 키이우에 도착한 뒤 마린스키 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와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당신을 만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인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에 분열돼 있다는 푸틴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증거가 여기 이 방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함께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 규모의 새 군사 원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포탄과 대장갑 시스템, 방공 레이더 등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장비 제공이 핵심적인 지원 사항으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대러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4시께 워싱턴 인근 앤드류스 기지를 출발,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으며 폴란드까지 전용기로 이동한 뒤 기차를 타고 국경을 건너 키이우까지 거의 10시간 동안 육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바로 성명을 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하게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18일 오후 5시 2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900km, 최고 고도는 5,700km 정도로 파악했고 발사 각도를 높이고 급속도로 낙하하게 하는 로프티드 궤도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에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또 일본 이지진에 낙하는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국 대원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 지역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와 같은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0년 전에 약 5,000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13,000달러를 갚았지만 여전히 4,000달러가량의 빚이 남아있는 사례가 뉴욕타임즈에 소개됐습니다. 이렇게 40년 이상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이 약 4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교육부 자료를 입수한 결과 40년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미국인이 약 4만 7천 명으로 집계된다면서 이들 가운데 82%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4,35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바이든 현 행정부까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많은 구제 프로그램 정책의 설계와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40여 년 전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5,250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C.W. 해밀턴 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가 장애인 급여에서 강제 공제되는 방식으로 $13,000를 갚았지만 여전히 $4,093의 빚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장애인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거부됐고 또 다른 방식의 대출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지만 결국은 다시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약 30년 전 소득에 따라 상환액을 줄여주고 노후에는 학자금 상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 IDR도 도입됐지만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소득 층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인 전미 소비자법 센터의 간부 에비 샤프로스는 원래는 IDR의 도입으로 누구도 25년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에 처해서는 안 된다며 기념비적인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 금융사들조차 회수할 수 없는 빚은 정기적으로 대손상각을 하고 대출 회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해진 구인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업체들은 퇴사한 직원들까지 재고용하면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형 슈퍼마켓 운영업체인 크로거가 퇴사한 직원들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일부 직원들을 다시 데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식품업체 제너럴밀스도 일부 퇴직자들을 설득해 공장 생산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른 식품업체 채용 담당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복귀 의향이 있는 전 직원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팀 매사 크로거 최고 인력 책임자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일부 전직 직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며 인력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근로자들이 직장을 대거 그만두면서 미 전역의 기업들은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구인난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부 식품업체들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올리고 보너스를 지급하는 한편 임시 근로자를 고용했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제너럴밀스는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퇴직자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다른 지역 공장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클린 윌리엄스 롤 제너럴밀스 CPO는 퇴직자들을 그들이 전에 했던 업무에 바로 투입하면 훈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경험이 적은 근로자들에게는 멘토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최대 식료품 도매업체인 어소시에이트 홀세일 그로서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셜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 현행 운영 방식 등의 변화가 없이 유지된다면 2032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수혜자들의 혜택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6일 의회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필립스 와겔 의회 예산국 국장은 지난해 연례보고서에서는 소셜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2033년으로 봤지만 이제는 1년 앞당겨진 203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와겔 국장은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현행 운영 방식 등의 변화가 전혀 없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수혜자들의 혜택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셜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배경은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급등한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서 소셜 시큐리티 생계비 조정치는 8.7%로 책정돼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고 앞으로도 이런 고물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소셜연금 인구는 근로인력을 앞지르고 있어서 연방정부가 걷어들이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보다 지출하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물가를 반영해 베네핏을 늘리면서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설명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또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과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등으로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한 자릿수대를 유지했는데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 회계연도에는 무려 18%에 달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별 방문 비자 거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17.93%로 조사됐습니다. 전년도의 18.03%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와 직전이었던 2020년 8.46%, 2019년 7.69% 수준보다는 무려 약 1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방문 비자 거부율은 지난 2014년 21%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행진을 보이면서 2017년에는 9.05%, 2018년 7.963% 등으로 한 자릿수대를 유지해왔지만 2019년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국인의 방문 비자 거부율이 최근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한 심사가 그만큼 까다로워지면서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비자 면제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팬데믹을 감안하더라도 20%에 가까운 비자 거부율은 과도하다며 미국 정부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대개 3%대의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한국인 방문 비자 거부율은 3에서 4% 수준에 머무르면서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4월부터 마일리지 차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정부까지 압박하면서 결국 개편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발표했던 마일리지 개편안은 잠정 보류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마일리지 관련 현재 제기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오늘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통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단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공제율이 인하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은 공제율이 인상되면서 고객들은 일방적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뉴욕 인천 노선의 경우 기존 비수기 3만 5천, 성수기 5만 2,500마일 공제에서 비수기는 4만 5천, 성수기는 6만 7,500마일로 공제 마일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까지 마일리지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압박했고 대한항공은 결국 개편안 개선을 결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고 지적한 데 이어 전날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놨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개편안 재검토에 따라 마일리지 개편 시행도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공제율을 조정한다면 4월까지 개선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율과 적립률을 조정하고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 확대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이 지난 4일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 회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연방수사국 연구소에서 수거한 잔해의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미군 북부사령부는 지난 4일 격추했던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 회수 작업을 전날 종료하고 잔해의 마지막 부분을 버지니아에 있는 연방수사국 연구소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과 해양경비대 선박도 철수했고 회수 작업이 진행되던 해상과 상공에 취해진 안전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앞서 미군은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지난 4일 동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상에서 격추했고 그 이후 회수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글렌 베너크 미군 북부사령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풍선의 잔해가 약 2.25km 넓이의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수심 50피트에 떨어진 잔해 위치를 무인 잠수정과 음파 탐지기를 활용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거한 잔해의 분석 작업은 버지니아주 퀀티코에 있는 FBI 연구소에서 작전기술 담당 부서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군이 현재까지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해당 물체가 중국 풍선이라는 결론을 강화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지난 10일 알래스카 상공과 12일 캐나다 접경 지역인 휴런호수 상공에서 격추한 물체 2개에 대해서는 수색 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격추된 비행체의 잔해가 수색 활동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다음 달부터는 월 3회씩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다만 현장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최근 김희환 뉴욕 총영사는 뉴저지 지역 재외동포들이 뉴욕까지 오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 처리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총영사관은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현장 민원실 이용을 위해서는 뉴저지 한인회에 전화 201-945-9456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 민원실은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해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필요한 우표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민원실을 통해 가능한 민원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과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과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와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F4 비자에 한한 사증 발급 신청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운전면허 갱신과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 등입니다. 아울러 총영사관은 이달부터 맨하탄 총영사관 민원실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8시 30분부터 개방하고 있다며 다만 업무 시작 시간은 오전 9시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교통안전국이 지난 한 해 미 전역 공항 검색대에서 6,542정의 총기를 적발했습니다. 대략 하루 18정꼴로 총기가 적발된 것으로 미 공항에서 적발된 총기 건수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데이빗 페코스케 교통안전국 국장은 공항 검색대에서의 총기 적발 증가는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것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며 오늘날 사회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항 이용이 크게 줄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공항 검색대에서의 총기 적발은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JFK 공항 1번 터미널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JFK 공항에 따르면 1번 터미널은 지난 16일 새벽 발생한 소규모 화재로 인해 정전 사태가 빚어졌고 수리 지연으로 이틀 동안 터미널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18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이 재개된 1번 터미널은 19일 전력 공급이 회복되면서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이번 폐쇄 사태로 1번 터미널을 이용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2개 항공사의 국제선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KCS는 지난 17일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에 건강 및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1월 뉴저지 포트리에 첫 뉴저지 오피스를 개소한 이후 두 번째 오피스를 팰리세이즈 파크에 개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CS는 팰리세이즈 파크 오피스는 공공보건부와 이민부, 인력개발부와 정신 웰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특정 서비스의 경우 예약에 한해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CS는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팰리세이즈 파크 오피스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임명 문제로 불거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는 27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법원 버겐카운티 지법에 제기된 펠팍 시의원 공석 임명 문제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맡은 피터 가이거 판사는 지난 16일 양측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다시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펠팍 타운일화는 공석인 시의원 자리를 놓고 정치권이 대립해 시의원 임명 문제가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한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때때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리겠고 오전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